옛날 옛적 경기도 양주고을의 과거 시험으로 유명한 선비 둘이 살았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이 합격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었지요. 낙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것도 둘이 꼭 같이 떨어지는 희한한 낙방이었지요. 어느덧 나이 50을 넘긴 선비들이었습니다. 젊어서 같은 서당을 다녔고, 같은 해에 처음 과거를 보러 갔고, 같은 해 처음 낙방하고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았습니다. 아, 올해도구나. 그리고 꼭 마을 어귀를 지날 무렵 누군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 되셨소? 윤 선비가 먼저 헛기침을 했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잘못 냈네. 최 선비가 그 뒤를 받았습니다. 저는 답이 너무 자유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꼭 마을 사람 하나가 눈을 끔벅이며 되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최 선비가 태연히 말했습니다. 시험관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말은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둘 다 낙방,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올해도 가신다던가. 가시겠지. 두 분이 안 가시면 과거 시험이 섭섭해할 걸세. 노인들이 허허 웃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의 웃음이 한 번 돌았습니다. 그 봄 두 선비가 다시 짐을 쌌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떠나는 날 아침 윤 선비의 마당이 부산했지요. 윤 선비의 아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윤 선비는 지게와 씨름하는 중이었지요. 지게 위에는 보따리가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지게를 지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게가 한쪽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윤 선비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줄을 다시 묶었지요. 다시 올렸습니다. 또 기울었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보따리 절반은 두고 가세요. 윤 선비가 줄을 묶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다 쓸 데가 있네. 그러다 보따리보다 당신이 먼저 넘어가겠어요. 윤 선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과거장이라는 데는 준비를 갖추고 가는 것일세. 그리고 다시 보따리를 묶었지요. 이번엔 좀 더 단단히. 같은 날 아침 최 선비의 방은 한가로웠습니다. 최 선비는 부채 하나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최 선비의 아내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남편만 있었지요. 여보, 짐은요? 최 선비가 허리춤에 부채를 꽂으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다 쌌네. 옷은요? 붓은요? 한양 가면 다 있지 않겠나. 최 선비가 부채를 한 번 탁탁 접었다 폈습니다. 돈은요? 있네. 얼마나요? 있네. 최 선비의 아내가 잠시 남편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보찜 하나를 꾸려 나왔지요. 옷 2벌, 붓세 자루, 먹 1장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것도 많네. 이것도 많다고요? 몸이 가벼워야 글이 나오는 법일세. 아내가 보찜을 채 선비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채 선비가 보찜을 받아 어깨에 걸었습니다. 부채를 다시 한번 탁 접었지요. 두 선비가 마을 어귀에서 만난 것은 해가 채 높이 뜨기 전이었습니다. 윤 선비는 지게에 보따리 4개를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미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요. 최 선비는 보찜 하나를 어깨에 걸고 부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막 일어난 사람처럼 눈이 맑았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윤선비가 최선비의 보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다인가? 충분하네. 옷은 몇 벌인가? 2벌. 2벌로 사흘기를 어찌 가나. 비라도 맞으면 마르겠지. 마를 때까지는 어쩌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윤선비가 자기 지게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따리가 4개였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도 나와 있었지요. 배웅이라기엔 어쩐지 구경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셔야지요. 그렇지요. 윤선비가 허리를 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윤선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요. 최선비가 그 옆에서 부채를 한번 탁 접었지요. 저도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노인이 물었습니다. 2분 중 하나만 붙으면 어쩌시려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선비와 최선비가 동시에 상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거뒀습니다. 윤선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왜요? 둘 다 붙을 것이니까요. 최선비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런 걱정은 붙고 나서 합시다.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다시 닫았지요. 출발하시지요. 윤선비가 지게를 추슬렀습니다. 다시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바로 잡고 줄을 한 번 더 당기고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최선비가 그 반걸음 뒤에서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이번엔 진짜로. 두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인 하나가 옆 노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구경할 게 생겼네. 그러게. 올 여름엔 또 무슨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두선비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게가 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선비가 걸으면서 줄을 당겼지요. 최선비가 그 옆에서 부채를 탁탁 접었다 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양주에서 한양까지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면 닿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두선비는 매번 사흘이 걸렸습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지요. 가다 싸우고 싸우다 헛걸음하고 헛걸음하다 또 싸우다 보면 하루 길이 어느새 사흘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다 그랬지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낡은 이정표 하나가 서 있었는데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지요. 윤선비가 왼쪽을 보았습니다. 왼쪽일세. 최선비가 오른쪽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같은데 내 눈에는 왼쪽이 맞네. 윤선비 눈에는 해마다 왼쪽이 맞았지.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는 이미 부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 아직도 길에서 논쟁하는 것 아닌가? 윤선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길이나 가세. 두 사람은 결국 큰 길이 이어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윤선비는 못마땅한 얼굴로 지게줄을 당겼고 최선비는 그 반걸음 뒤에서 부채를 탁탁 접었다 폈지요. 길이 산으로 접어든 것은 해가 제법 오른 뒤였습니다. 한양 가는 길목에 야트막한 고개가 하나 있었지요. 넘어가면 큰 길이 나오는 고개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지요.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길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어려웠습니다. 윤선비가 앞서 걸었습니다. 최선비가 그 뒤를 따랐지요. 이러다 산에서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한양도 못 가보고 끝나는 것 아닌가.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군. 심심해서 그렇네. 심심하면 책이나 외우게. 외울 책이 없네. 그러니까 짐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나. 윤선비 짐이 4개나 있지 않은가. 그 책 좀 같이 보면 되지. 그게 최선비 것인가. 같이 보면 안 되나? 안 되네. 최선비가 픽 웃었습니다. 윤선비가 지게줄을 당겼지요. 그러면서도 걸음 속도는 최선비에게 맞춰 늦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둘이었지요.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갓도 없고 도포도 없었지요. 험상궂은 얼굴에 손에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았지요. 앞에 선 자가 특히 그랬습니다. 뒤에 선 자는 조금 작았지만 눈빛이 앞사람을 따라 험악하게 굳어 있었지요. 두 선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선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을 내놓아라. 목소리가 낮고 굵었지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길이 조용해졌지요. 새소리도 멎은 것 같았습니다. 최선비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소리 없이 물러섰지요. 그러면서 눈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 나무 사이를 슬쩍 훑었지요. 최선비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윤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게를 내렸지요.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씩 웃었습니다. 순순히 내놓는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윤선비가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꺼내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책 보따리요. 도적 우두머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서삼경 중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골랐소. 논어, 맹자, 중요. 윤선비가 책을 한 권씩 꺼내 펼쳤습니다. 필요합니까? 도적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뒤에 선 졸개가 우두머리 소매를 슬쩍 당겼지요.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졸개를 제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었지요. 윤선비가 책 보따리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다음 보따리를 풀었지요. 이것은 붓 보따리요. 붓 12자루, 벼루 2개, 먹석장이요. 과거 시험용으로 고른 것들이니 질은 보장하오. 쓸 줄 압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선비가 끼어들었지요. 윤선비, 지금 그걸 설명할 때인가? 윤선비가 최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해야 알 것 아닌가? 도적한테 무슨 설명을 하나? 도적이라도 뭘 가져가는지는 알아야지. 그냥 내주면 되지 않나? 그냥 내주면 과거는 뭘로 보나? 목숨이 붙어 있어야 과거도 보지. 짐 없이 최선비 머리만 믿고 보자는 말인가? 최선비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아는 길도 몰라 한십경을 헛걸음한 사람이 누구였나? 그건 이정표가 흐릿해서 그런 것이고 이정표 탓을 지금 하는가? 도적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든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끼어들려 했지요. 그런데 두 선비가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도적 우두머리가 멈췄습니다. 자기가 왜 멈췄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이었지요. 졸개가 우두머리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합니다. 나도 안다. 그냥 가시지요. 내가 언제 빈손으로 물러난 적 있더냐. 두 선비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최선비가 윤선비 도포깃을 잡았지요. 윤선비가 최선비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어이없는 얼굴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선비의 눈이 잠깐 윤선비 너머로 움직였습니다.
저 아래 고갯마루 쪽이었지요. 지게를 진 농부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2명이 더 따라오고 있었지요. 밭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미를 들고 있었지요. 최선비의 눈이 윤선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윤선비가 그 눈을 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눈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30년이었으니까요. 윤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선비가 농부 쪽으로 눈을 흘겼습니다. 도적을 가리키는 신용을 손으로 슬쩍 했지요. 농부가 멈칫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1시경도 걸리지 않았지요. 농부가 뒤에 2 사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셋이 천천히 소리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최선비가 다시 윤선비를 보았습니다. 윤선비가 받았지요. 이것은 의복 보따리요. 시험장용 두루마기와 여벌 옷이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더 열심히 꺼냈지요. 이 두루마기는 올봄에 새로 지은 것이요. 안감도 좋소. 한번 보겠소. 도적 우두머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됐소. 그냥 가겠소. 그런데 이번엔 윤선비가 도적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요. 도적 우두머리가 눈을 부릅뜨며 멈췄지요. 가져가려면 그래도 무엇이 값나가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소. 책은 책대로, 붓은 붓대로, 옷은 옷대로 다 값이 있는 물건이요. 최선비가 얼른 윤선비 소매를 잡았습니다. 윤선비, 지금 값을 매길 때인가? 어차피 빼앗길 것이면 헐값으로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도적이 흥정하러 나온 사람인가? 그래도 물건값은 물건값일세. 도적 우두머리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선비가 옥신각신하며 좌우로 움직이는 바람에 길이 막혔지요. 졸개가 옆으로 빠지려 했습니다. 최선비가 비키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그쪽을 막았습니다. 형님, 안다고.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우두머리의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농부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호미 자루로 팔을 비틀고 지게줄로 묶었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버둥거렸지만 셋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졸개는 달아나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지요. 농부 하나가 올라탔습니다. 길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적 둘이 묶여 땅에 앉았지요. 윤선비가 숨을 골랐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탁탁 접었지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 고개에 요즘 도적이 자주 나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잡힐 줄은 몰랐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까운 마을 관아까지는 반 10경 거리였습니다. 농부들이 도적을 끌고 앞서 걸었지요. 두 선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길이 조용했지요. 앞에서 도적이 끌려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두 선비는 나란히 걸었지요. 윤선비가 지게줄을 당겼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펼쳤지요. 한참 있다가 윤선비가 툭 던졌습니다. 척하면 척일세. 최선비가 부채를 탁 접으며 받았지요. 30년 아닌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이 없었지요. 관아에 도적을 넘기고 나왔습니다. 관아 이방이 수고했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윤선비가 허리를 폈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길을 걸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윤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없나? 정말 없네. 한양 가는 사흘 동안 밥값은 누가 내나? 윤선비가 내면 되지 않나? 내가 왜 내나? 짐이 네 개나 있지 않은가? 짐이 많은 것과 밥값이 무슨 상관인가? 부자처럼 보이지.
윤선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0년을 봐왔어도 질리지가 않는군. 나도 그렇네. 윤선비가 영 질리질 않아.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탁탁 접으며 걸었지요. 그날 저녁 주막에 들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벽에 닿는 그런 방이었지요. 짐을 들이밀고 나니 보따리 방이 됐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윤선비가 책을 폈지요. 최선비가 누웠습니다. 촛불 좀 저쪽으로 놓게. 책 보는 사람 쪽에 있어야지. 자는 사람 쪽에 있어야 하나. 눈에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눈을 감게. 감아도 비치네.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게. 최선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덥군. 윤선비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결국 최선비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윤선비가 펼쳐둔 책 한 권을 슬그머니 집어들었지요. 윤선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촛불 좀 이쪽으로. 안 되네. 어차피 같이 쓰면 더 밝지 않은가. 윤선비가 말없이 촛불을 두 사람 가운데로 조금 옮겼습니다. 내주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동작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촛불 아래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최선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렁. 최선비가 책을 펼친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었지요. 윤선비가 최선비의 책을 덮었습니다. 말없이 덮었지요. 윤선비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렸습니다. 최선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지요. 한양은 아직 하룻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두 선비가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선비는 지게를 지고 들어섰고 최선비는 보찜을 어깨에 걸고 들어섰지요. 들어서자마자 윤선비가 목을 쭉 빼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성 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선비들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이도 가지가지였지요. 20도 안 돼 보이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두 선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영감도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그 영감을 보았습니다. 저분도 시험 보러 오신 것 같네. 그런 것 같군. 우리보다 연세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란 말일세. 누가 늦었다고 했나? 윤선비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선비가 부채를 한 번 탁 접었지요.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었지요. 윤선비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최선비가 자리에 누웠지요. 내일 시험인데 벌써 자려는가? 자야 글이 나오지. 마지막 날 밤인데 한 번 더 보지 않겠나? 윤선비는 12번을 보았네. 그래서 12번 보았는데 13번째가 다른 까닭이 뭔가? 윤선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번엔 다르네. 어떻게 다른가? 준비를 더 했네. 매번 그렇게 말했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윤선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책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덮으면 그냥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무엇에 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최선비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선비는 왜 계속 보러 오는가? 뜬금없는 물음이었지요. 윤선비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건 최선비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는 그냥 오네. 그냥. 안 오면 뭘 할지 모르겠어서. 최선비가 팔을 눈 위에 올렸습니다. 윤선비는? 윤선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한 장 넘겼지요. 촛불이 가물거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윤선비가 말했습니다. 붙고 싶으니까.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밤에 이 좁은 방에서 그 말을 들으니 당연하지 않게 들렸지요. 최선비가 팔을 내렸습니다. 나도 그렇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말이 없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선비가 책을 보았습니다. 최선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최선비가 또 말했습니다. 윤선비, 공부 중일세. 내일 아침에 꼭 깨워주게. 자네는 시험날 아침에도 늦잠인가? 깊이 자야 글이 나오지 않나? 그게 무슨 글이 나오는 소린가? 꼭 깨워주게.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는 벌써 눈을 감은 채였지요. 두고 가겠네. 최선비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고맙네. 윤선비가 다시 책을 보았지요. 촛불 아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자꾸 내일 생각이 났지요. 30년이었습니다. 처음 한양에 왔을 때 두 사람은 스물 남짓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까맣고 다리가 가벼웠지요. 지금은 머리카락이 반백이고 무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을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고 논밭은 주인이 바뀌었지요. 두 사람만 봄마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압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지 아니면 밤이 깊었습니다. 시험날 아침이 왔습니다. 윤선비가 먼저 눈을 떴지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언제 깼는지도 모르게 깬 것이었습니다. 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이었지요. 윤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지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붓새 자루, 벼루, 먹, 여분붓 두 자루 꺼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3번 했지요. 3번 다 같은 자리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윤선비는 4번째로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최선비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 대답이 없었지요. 최선비. 드르렁. 윤선비가 최선비의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최선비가 눈을 떴지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시험날일세. 최선비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열렸지요. 벌써인가? 벌써가 아니네. 서둘러야 하네. 최선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더니 보찜을 열었지요. 붓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이 방을 나섰습니다. 시험장 입구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선비들이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입구 앞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굳은 얼굴이었지요. 떨리는 얼굴도 있었고 비장한 얼굴도 있었고 이미 체념한 것 같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그 인파 속에 섰습니다. 어깨가 딱 펴졌습니다. 턱이 올라갔지요. 12번을 와본 자리였으니까요. 최선비가 옆에 서서 인파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많군. 매번 이렇네. 저 젊은이들 좀 보게. 우리 처음 왔을 때도 저랬겠지. 그랬겠지. 지금은 저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알 텐데. 그렇겠지.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떨어졌을까?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꼭 해야겠나? 궁금해서 그렇네. 이윽고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발을 뗐지요.
두 사람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험장 안은 넓었습니다. 자리가 쭉 늘어서 있었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윤선비와 최선비도 자리를 찾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려 했는데 사이에 다른 선비가 먼저 앉아버렸습니다. 최선비가 두 자리 옆에 앉았지요. 시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지요. 불릴 때마다 선비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선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윤선비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매 안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옆에 놓인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벼루, 그런데 붓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진짜로 없었습니다. 윤선비가 앉았습니다. 출석 확인은 계속됐지요. 다음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불렸습니다. 시험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윤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자리 옆 최선비가 앉아 있었지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출석 확인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선비가 최선비 쪽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선비가 눈치채지 못했지요. 윤선비가 더 크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소매를 더듬는 신용을 손으로 했지요. 최선비가 그제야 윤선비를 보았습니다. 윤선비가 소매 신용을 다시 했습니다. 없다는 뜻으로 손을 펼쳤지요. 붓 쥐는 신용도 했습니다. 최선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선비가 속이 탔습니다. 붓 쥐는 신용을 더 크게 했지요. 없다는 손짓도 더 크게 했습니다. 사이에 앉은 선비가 윤선비를 힐끔 보았지요. 윤선비가 멈췄습니다. 최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선비가 앞을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이었지요. 윤선비가 기다렸습니다. 최선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선비가 다시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선비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관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선비 이름이 불렸지요. 최선비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봇짐을 열었지요. 붓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험관이 지나갔습니다. 최선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봇짐을 열었습니다. 붓을 하나 꺼냈지요.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험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선비의 발끝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붓이 바닥을 따라 슬쩍 밀려왔습니다. 가운데 앉은 젊은 선비의 발 앞을 지나 윤선비 발 옆에 와서 멈췄지요. 윤선비가 얼른 발로 붓을 덮었습니다. 너무 급히 덮는 바람에 발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얌전한 선비의 얼굴이었지요. 시험관이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선비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내쉬었지요. 최선비 쪽을 보았습니다. 최선비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지요. 표정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능청스럽고 느긋하고 별것 아니라는 얼굴이었지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지요. 숨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윤선비가 자리에 앉아 등을 폈습니다. 문제지가 돌아왔습니다. 윤선비가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는 문제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요. 12번을 과거장에 앉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붓을 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선비가 썼습니다. 12번의 낙방이 있었습니다. 그 12번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윤선비는 매번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지요. 글이 부족했는지, 논리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냥 운이 부족했는지. 이번엔 그것을 다 채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요. 썼습니다. 최선비도 썼습니다. 최선비는 윤선비와 달랐습니다. 붓을 들자마자 썼지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쓰다가 멈추면 그냥 멈추었습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았지요. 멈춘 채 잠시 천장을 보다가 뭔가 떠오르면 다시 썼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옆 사람을 슬쩍 봤습니다. 그것이 최선비의 방식이었지요. 물론 옆 사람 답을 베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 글이 나오는 타입이었지요. 시험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붓 긁히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수십 명이 동시에 쓰는 소리가 한데 모이니 어떤 소리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빗소리 같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그냥 조용한 것 같기도 했지요. 윤선비가 썼습니다. 최선비가 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선비가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지요. 답안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고칠 곳을 찾았습니다. 고칠 곳이 보였지요. 고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고칠 곳이 보였습니다. 또 고쳤지요. 윤선비가 붓을 내려놓은 것은 시험관이 마감을 알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딱 그때였지요. 더 고치려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선비가 답안을 내려다보았지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매번 있었지요.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3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윤선비보다 일찍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답안을 한 번 읽었지요. 딱 한 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꺼내 탁 펼쳤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부채를 붙이는 사람은 최선비뿐이었지요. 옆 선비가 힐끔 보았습니다. 최선비가 그 선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비가 황급히 시선을 거뒀지요. 시험관이 마감을 알렸습니다. 붓 긁히는 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붓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나고 나서 시험장 안이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윤선비가 일어섰습니다. 최선비도 일어섰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번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제일 허전한 시간이지요.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된 것도 아닌 다 쏟아놓고 나서 텅 빈 것 같은 그 시간. 두 사람이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있었습니다. 낮이 되어 있었지요. 시험장 안에 있는 동안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낮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햇살이 밝았지요. 최선비가 부채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방이 붙는 것은 며칠 뒤였지요. 그 며칠이 사흘 길보다 멀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답안은 이미 시험관 손에 넘어갔고 붓은 이미 내려놓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이미 끝난 일을 자꾸 다시 들여다보지요. 저 줄을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저 대목에서 이 글자를 썼어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생각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선비가 딱 그랬지요. 방이 붙기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윤선비는 주막방 안에서 답안을 머릿속으로 다시 썼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고쳤지요. 고칠수록 처음 쓴 것보다 나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요. 실제 답안지는 이미 시험관 손에 있었지만 최선비는 달랐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저녁 주막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누웠지요. 그리고 잤습니다. 깊이 잘 잤습니다. 코도 골았지요. 드르렁. 윤선비가 그 옆에서 답안을 머릿속으로 고치는 동안 최선비는 세상 편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그랬습니다. 사흘째도 그랬지요. 윤선비가 어느 날 밤 최선비를 흔들었습니다. 최선비. 걱정이 안 되나? 뭐가? 방이 붙는 것 말일세. 걱정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그래도 윤선비. 최선비가 눈을 반쯤 떴습니다. 걱정은 내일 해도 되네. 방은 모레 붙지 않나.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지요. 드르렁. 윤선비가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을 최선비는 조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이 붙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선비가 일찍 나섰습니다. 이번엔 최선비도 일찍 일어났지요. 부채를 허리춤에 꽂고 보찜을 어깨에 걸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요. 최선비가 말이 없다는 것은 최선비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방이 붙는 곳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시험장 앞 담벼락이었지요. 담벼락 앞에 사람들이 빽빽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마다 목을 빼고 발끝을 세우고 앞사람 어깨 너머로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합격한 사람은 환호성을 질렀고 못 찾은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지요. 누군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해마다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윤선비도 최선비도 이 광경을 10번 넘게 봤지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저 안에 내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았지요. 윤선비가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선비도 따라 들어갔지요. 사람들을 헤치고 담벼락 가까이 갔습니다. 방이 보였지요.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눈을 좁혔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었지요. 윤영환 세 글자를 찾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어디선가 나올 것 같았지요. 지금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있을 것 같았지요. 한 줄 한 줄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보였지요. 윤선비가 다시 처음으로 눈을 올렸습니다. 혹시 지나쳤을까 싶어 이번엔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윤영환. 그 세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선비가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환호성이 들렸고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합격했다며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 땅이 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윤선비 귀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3번이었지요. 13번째도 없었습니다. 최선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방을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돌렸지요. 윤선비가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요. 최선비가 윤선비 옆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확인하고 환호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 명씩 빠져나갔지요. 그러는 사이에 두 선비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뒤였지요. 최선비가 담벼락을 보았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윤선비 이름도 없는 그 방을 가만히 보았지요. 그러더니 픽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었지요.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오나? 최선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조금 더 커졌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픽하고 지금 이 상황이 웃긴가? 아니네. 그러면 왜 웃나? 윤선비 얼굴이 웃겨서. 윤선비가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만져봐야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내 얼굴이 어떤데? 글쎄, 뭐라 해야 하나. 최선비가 윤선비를 보았습니다. 담벼락이랑 똑같이 생겼네.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지요. 최선비가 또 픽 웃었습니다. 담벼락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윤선비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윤선비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다는 것이지요. 웃기지 않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선비가 이번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 크게 웃었지요. 담벼락 앞에서 혼자 웃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나가던 선비들이 힐끔 보았습니다. 방금 낙방한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 좀 이상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윤선비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만 웃게. 사람들이 보면 어떤가? 창피하지 않나? 낙방이 창피한가? 웃는 것이 창피한가? 윤선비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최선비의 웃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최선비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지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봄 하늘이었지요. 윤선비, 왜 그러나?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세.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밥, 배고프지 않은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도 먹어야지. 양주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밥을 굶으면 못 가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맞는 말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말이었지요. 윤선비가 다시 담벼락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없었지요. 가세. 윤선비가 먼저 발을 뗐습니다. 최선비가 그 뒤를 따랐지요. 부채를 꺼내 탁탁 접으면서요. 두 사람이 담벼락 앞을 떠났습니다. 이름 없는 방을 등지고 걸었지요. 걸으면서 윤선비가 말했습니다. 밥값은 최선비가 내야 하네. 나 돈 없다고 하지 않았나. 한양 와서 샘치를 돈은 생각해보겠다 하지 않았나. 생각해봤는데 없더군. 윤선비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0년을 봐왔어도 질리지가 않는군. 나도 그렇네. 윤선비가 영 질리질 않아. 윤선비가 최선비를 보았습니다. 최선비가 씩 웃었지요. 그것이 이상하게도 윤선비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요. 남이 보면 모를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가 여전히 시끄러웠지요. 합격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풍악 소리도 났지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선비는 그 사이를 걸었지요. 낙방한 사람들이 의뢰 그러듯 말없이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올 때는 싸웠지요. 갈림길에서 싸우고 도적을 만났고 밥값으로 싸우고 촛불 하나를 두고 싸웠습니다. 말이 많았지요. 따지고 우기고 헛걸음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싸울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싸울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고 길이 이어졌고 발이 움직였지요. 양주고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흘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멀리서부터 보였지요. 두 선비가 젊었을 때도 저 나무는 저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처음 과거 보러 간다고 떠났고 그 나무 아래로 돌아오기를 30년 가까이였지요.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셨소. 어찌 되셨소. 윤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최 선비가 그 뒤를 받았습니다. 제 답은 너무 자유로웠던 모양입니다.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매번 듣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현만 조금 바뀌었을 뿐 결과는 늘 같았으니까요. 노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가시겠소? 두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노인들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가시겠네. 그러겠지. 봄이 오면 느티나무에 잎이 나고 저 두 분은 또 보따리를 싸실 테니까. 노인들이 허허 웃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방에 돌아갔습니다. 윤선비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내년 봄 시험까지 몇 달이 남았는지였지요. 최선비는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손에 쥔 채 탁탁 접었다 폈다 했지요.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최선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채 소리가 한동안 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붙잡고 산 꿈이라는 것은 남이 보기에는 우스워도 당사자에게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요. 30년 과거 길이 대단한 벼슬길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보따리 싸고 해마다 낙방하고 해마다 마을 어귀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길이었지요. 그래도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늙었습니다. 싸우면서 걸었고 투덜대며 밥을 먹었고 부끄러운 날에도 서로의 옆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합격한 선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붙지 못한 두 사람이 그래도 서로를 끌고 또 하루를 넘긴 이야기였지요. 그렇게 윤선비와 최선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끝이 납니다. 30년 과거길에도 체면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체면, 속으로는 아프면서도 웃어 넘겨야 하는 체면, 이제 그만두겠다 말해놓고도 봄이 오면 슬그머니 마음이 흔들리는 체면 말이지요. 그런데 체면이라는 것이 꼭 선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도 체면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체면 때문에 배를 움켜쥐는 사람도 있지요. 자, 이번에는 과거기를 잠시 벗어나 만두 냄새가 은근히 새어나오는 어느 신혼집 부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어느 반촌에 소문난 혼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랑은 영의정 가문의 종손 이영호요. 신부는 고을 명만가의 외동딸 유미숙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고 사람됨으로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자리였지요. 혼례에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반듯한 배필이 만났구나. 그 말이 괜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걸음걸이부터 흐트러짐이 없었고 미숙은 앉은 자리에 옷자락 하나 함부로 구겨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새신랑 영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이영호는 이러했지요.
수저를 들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을 마셔도 홀짝임이 없었지요. 밥 한 술을 뜨면 10번을 씹고 내렸습니다. 손님이 상을 물리라 해도 2번은 사양했지요. 영의정 가문 종손이 밥상 앞에서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그것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의 이영호는 달랐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히면 이불 밑에서 보따리가 나왔지요. 떡이었습니다. 약과였습니다. 식혜에 담근 밤이었습니다. 영호는 그것들을 꺼내놓고 눈 깜짝할 새 비웠지요. 찻잔에 남은 물로 입을 헹구고 손을 매만지고 다시 문을 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이방도 몰랐지요. 심지어 부엌, 찬모도 몰랐습니다. 아는 것은 오직 이영호 본인뿐이었지요. 미숙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친정에서의 미숙은 이러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밥알을 세듯 조심스럽게 떴지요. 반찬 한 가지를 2번 집는 법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숙이는 먹는 것도 품위가 있다. 그러나 광에 들어갈 때 미숙은 달랐습니다. 인절미 한 소쿠리를 치우는데 반식경이 걸리지 않았지요. 곶감 꼬챙이를 빨면서 식혜 한 사발을 비웠습니다. 간장 종지에 밥을 비벼 먹다가 들킬 뻔한 적이 3번이었지요. 3번 모두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는 것은 오직 유미숙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이 만났습니다. 혼례 날이었지요. 처음 맞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맞은편 미숙을 보았지요. 미숙이 맞은편 영호를 보았습니다. 2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각자 제자리로 내려왔지요. 영호가 생각했습니다. 저분 앞에서는 평생 단아하게 먹어야겠다. 미숙도 생각했습니다. 저분 앞에서는 평생 단아하게 먹어야겠다. 2 사람이 같은 결심을 같은 순간에 했다는 것을 2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2 사람의 비극이었지요. 신혼 첫날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신설로의 갈비찜, 전효의 두부조림, 나물이 5가지, 신방 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촛불 아래 상이 황금빛으로 빛났지요. 2 사람이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가 갈비찜을 보았어요. 기름이 자르르 흘렀지요. 고기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뒷골목 국밥집 5그릇을 비우던 그 위장이 조용히 눈을 떴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미숙이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든 채 반듯하게 앉아 있었지요. 어찌나 단아하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허리가 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영호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앞에서는 절대로 음식에 눈이 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영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찜 쪽으로 가던 손이 방향을 틀었지요. 밥 위에서 멈추었어요. 밥알 3개를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씹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유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안방에서 달다리를 양손에 쥐던 그 손이 숟가락 위에서 새끼손가락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숙도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저분 앞에서는 절대로 음식에 눈이 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숟가락이 국 쪽으로 갔지요. 딱 한 모금이었어요. 2 사람이 나란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소인도 충분합니다. 상이 물러났습니다. 갈비찜이 물러났습니다. 전복초가 물러났지요. 잡채도 각색전도 수정과도 다 물러났습니다. 손댄 것이 거의 없는 채로였지요. 부엌 찬모가 상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2 분이 드셨는데 왜 일이 남았지? 그 의문은 혼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촛불이 꺼졌어요. 신방 안이 어두워졌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지요. 사실 이 조용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없어서 조용한 것이고, 하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느라 조용한 것이지요. 지금 이 신방의 조용함은 두 번째였습니다. 영호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 다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아까 밥알 3개와 국한 모금으로 때운 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꼬르르. 영호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또 꼬르르. 이번엔 미숙 쪽이었습니다. 미숙이 살며시 몸을 돌렸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생각했어요. 자는 척을 해야겠다. 그런데 자는 척을 하려면 먼저 상대가 자야 했습니다. 상대가 깨어있는데 자는 척을 하면 자는 척인지 들킬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자는 척을 하며 상대가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치 싸움이었지요. 이런 눈치 싸움이라면 영호가 조금 유리했습니다. 영호는 국밥집에서 눈치를 많이 키웠거든요. 주모 몰래 6번째 그릇을 시키는 눈치, 옆자리 손님이 보지 않을 때 국물을 더 청하는 눈치, 그런 쪽으로 단련이 되어 있었지요. 드르렁 드르렁. 영호의 코골이가 방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은 감은 채였지요. 그런데 손이 베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베개 속 깊이 손을 밀어 넣고 있었지요. 영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숙의 손이 베개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가슴 위로 가져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지요. 강정이었습니다. 영호가 약과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운 채 각자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은 채였지요. 숨은 참은 채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약과를 깨무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요. 영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약과를 혀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로 깨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녹이기로 했지요. 꿀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달았지요. 어찌나 달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숙도 강정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로 깨물지 않았지요. 혀 위에서 살살 녹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정이 문제였지요. 강정은 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물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미숙이 아주 조금 이를 맞댔습니다. 빠드득. 미숙이 굳었습니다. 영호도 굳었지요. 둘 다 숨을 참았습니다. 미숙이 눈을 질끈 감았지요. 영호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영호가 다시 약과를 혀 위에서 굴렸지요. 미숙이 다시 강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 끝으로만 살짝 건드렸습니다. 빠드득. 또 났습니다. 미숙이 눈을 감은 채 강정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강정을 도로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포기였지요. 이 싸움에서 강정은 무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호가 약과를 다 녹였습니다. 두 번째 것도 꺼냈지요. 역시 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문제였지요. 달콤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사례가 들렸습니다. 컥.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요. 영호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두 손으로 막았지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기침이 터지려 했습니다. 영호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버텼지요. 어깨가 들썩이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불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이불이 떨리고 있었지요. 미숙이 이불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얼굴이었지요. 한참 뒤 이불이 잠잠해졌습니다. 영호가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러 귀 뒤까지 적어 있었지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이불 속 비상식량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첫날은 곶감과 주먹밥이 있었고 이튿날은 주먹밥만 남았지요. 사흘째 밤 영호가 이불 속을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위장이 동시에 울었지요. 꼬르르르르. 이쯤 되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영호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이 제사를 위해 준비해둔 편육이었지요. 부엌 가마솥 안에 있었어요. 국밥 5그릇짜리 위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호가 미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르게 이어졌지요. 깊이 잠든 숨소리였어요. 영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다. 영호가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온 집안이 잠든 뒤에 부엌에 다녀오기로 했지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지요. 영호는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얼굴을 가렸지요. 혹시 누구와 마주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이었습니다. 도포를 여미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영호가 굳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지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호가 마당으로 나섰지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지요. 부엌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이미 열려 있었지요. 영호가 멈추었습니다. 열려있는 부엌 문을 바라보았지요. 도둑인가 싶었습니다. 영호가 몸을 낮추었지요. 부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엌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두웠지요. 형체만 보였습니다. 작고 검은 형체가 찬장 쪽을 더듬고 있었지요. 머리에 무언가를 두른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숨을 참았습니다. 도둑이었지요. 틀림없이 도둑이었습니다. 영호가 주먹을 쥐었지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형체가 돌아보았습니다. 둘이 마주쳤지요. 어둠 속에서 두 형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지요. 둘 다 몸을 잔뜩 낮추고 있었습니다. 형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영호도 움직였지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몸싸움이었지요. 팔을 잡으면 팔을 빼고 옷깃을 쥐면 옷깃을 당기고 숨소리조차 없는 격투였습니다. 영호가 형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체가 영호의 도포 자락을 잡아챘지요. 두 사람이 부엌 한가운데서 빙빙 돌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지요. 발이 구르는 소리도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옷깃 스치는 소리만 가끔 났지요. 형체가 발을 걸었습니다. 영호가 비틀거렸지요. 찬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그릇이 달그락했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영호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으로 뛰었지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영호도 뛰었습니다. 신방 쪽으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달렸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숨이 턱 밑까지 찼습니다. 영호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다 멈추었지요. 그러면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영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지요. 신방에 먼저 들어온 미숙도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덮고 눈을 감고 있었지요. 숨소리가 고르게 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지만 숨소리만큼은 고르게 냈습니다. 미숙이 생각했습니다. 도둑이다. 무서워 죽겠다. 그러다 멈추었지요. 미숙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자는 척을 계속하기로 했지요.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영호가 들어왔지요.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소리가 났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두 사람이 서로를 도둑으로 오해한 채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부엌을 열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찬장을 보았습니다. 뒤주 쪽을 보았지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찬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릇이 한 개 비뚤어져 있었지요. 뒤주 옆 바닥에 곡식 알갱이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안을 뒤졌다는 흔적이었지요. 김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찬모를 불렀지요. 어젯밤에 부엌에 들어왔느냐. 찬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뒷정리를 마치고 나간 뒤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요. 김씨 부인이 부엌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지요. 마당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이슬이 내려 마당 흙이 축축했는데 부엌 문 앞에서 안채 쪽으로 발자국이 두 줄 나 있었습니다. 크기가 달랐지요. 하나는 컸습니다. 하나는 작았지요. 김씨 부인이 그 발자국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안채 신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찬모를 불러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뒷정리가 끝나면 부엌 문을 잠가라.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자겠다. 찬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지요. 밀가루 자루였습니다. 부엌 문 앞 마당에 밀가루를 고르게 뿌리기 시작했지요. 넓게 촘촘하게 발 하나 디딜 틈 없이 뿌렸습니다. 찬모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지요. 마님, 그건 왜? 발자국이 찍히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찬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이번에는 광 안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나올 때 손에 엽전 꿰인 방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 손잡이에 방울을 달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뚜껑을 건드리면 방울이 울릴 만큼 촘촘하게 달았습니다. 찬장 손잡이에도 달았습니다. 뒤주 고리에도 달았지요. 부엌 안이 방울로 가득 찼습니다. 김씨 부인이 뒤로 물러나 부엌을 바라보았지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지요. 발자국이 찍히거나 방울 소리가 나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린다. 찬모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도둑이 이 집에 든 것인가? 영호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마당을 내다보다가 부엌 앞에 뿌려진 밀가루를 보았지요. 부엌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울 소리였지요. 영호가 멈추었습니다. 밀가루 마당을 보았습니다. 방울 달린 가마솥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부엌 문을 잠그고 열쇠를 허리춤에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비명이 나왔지요. 영호가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미숙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안채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다가 밀가루 마당을 보았지요.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를 허리춤에 차는 것을 보았지요. 미숙이 창호지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지요. 손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지요. 부엌은 굳건했습니다. 밀가루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방울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지요. 열쇠는 김씨 부인의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영호의 뺨이 들어갔지요. 눈밑이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걸음이 조금 느려졌지요. 그래도 앉으면 허리가 반듯했고 밥상 앞에서는 수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얼굴도 야위어갔지요. 눈빛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밥알은 여전히 새듯이 떴지요. 두 사람이 점심상 앞에 마주 앉은 날이었습니다. 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2가지가 있었지요. 영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지요. 미숙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2술 떴지요. 영호가 미숙을 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요. 눈밑이 창백했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영호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오. 불편하신 데가 있으시오? 미숙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닙니다. 낭군께서야말로 안색이. 두 사람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았지요. 야위고 창백하고 눈밑이 거무스름한 두 얼굴이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두 말이 동시에 나왔지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두 사람이 수저를 들면서도 눈빛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이었지요. 영호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겠다. 어젯밤 그 도둑도 반드시 잡겠다. 미숙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그 도둑도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눈빛만큼은 야무지게 독이 올라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만두였지요. 이튿날 기제사를 앞두고 찬모가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와 두부 냄새가 뒤섞여 안채까지 흘러들어왔지요.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쪄내는 김이 굴뚝으로 피어올랐지요. 영호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지요. 영호가 책을 덮었습니다. 덮었다가 다시 폈지요. 다시 덮었습니다. 만두 냄새가 또 왔지요. 영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미숙은 안채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멈추었지요.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미숙이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지요. 집어 들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지요. 만두 냄새가 또 왔습니다. 미숙의 눈이 부엌 쪽을 향했지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향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찬모가 부엌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부엌 문을 잠갔지요. 열쇠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며 말했지요. 다들 일찍 자거라. 내일 제사가 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밀가루 마당이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났지요. 부엌 문 앞이 고요했습니다. 만두는 아직 부엌 안에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호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사흘을 곤다시피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둘렀지요. 버선발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지요. 밀가루 마당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멈추었지요. 밀가루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었지요. 발 하나만 잘못 디뎌도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발자국이 찍히면 끝이었지요. 영호가 마당을 살폈습니다. 처마가 있었지요. 영호의 눈이 처마를 따라갔습니다. 처마 끝이 부엌 문 바로 옆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영호가 처마 기둥을 잡았습니다. 발을 들었지요.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처마 위였습니다. 기왓장이 서걱했지요. 영호가 굳었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영호가 처마를 따라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팔로 매달린 채 발이 허공을 저었지요. 부엌 문 위에 왔습니다. 아래를 보았지요. 밀가루 마당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영호가 숨을 골랐지요. 뛰었습니다. 밀가루 마당을 넘어 부엌 문 앞 돌 위에 사뿐히 내려섰지요.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부엌 문을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지요. 열쇠가 없었습니다. 영호가 문을 살폈지요. 문 아래 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틈이었지요. 영호가 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지요. 영호의 손가락이 빗장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지요. 영호가 엎드렸습니다. 뺨이 땅에 닿을 만큼 낮추었지요. 손가락이 빗장 끝에 닿았습니다. 밀었지요. 빗장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두웠습니다. 가마솥이 있었지요. 만두가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호가 가마솥 쪽으로 걸어갔지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버선발로 사뿐사뿐 걸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섰지요. 뚜껑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호가 방울들을 보았지요. 하나, 둘, 셋 손잡이 둘레에 촘촘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면 방울이 울릴 것이었지요. 영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방울과 방울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지요. 뚜껑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방울들 사이로 손이 들어간 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지요. 방울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열렸지요. 만두였습니다. 하얗고 탐스러운 만두가 소반 위에 소복이 담겨 있었지요. 김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였지요. 영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부엌창이 열렸지요.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으로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작고 검은 형체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지요. 창틀에 두 손을 짚고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체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가마솥 쪽을 보았습니다. 영호와 눈이 마주쳤지요. 어둠 속에서 두 형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지요. 둘 다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지요. 형체의 손이 만두를 향했습니다. 영호의 손도 만두를 향했지요. 두 손이 만두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울이 울렸지요. 뚜껑이 기울었습니다. 방울 하나가 먼저 울렸지요. 뚜껑이 더 기울었습니다. 방울들이 한꺼번에 울렸지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찬장방울도 울렸습니다. 뒤주 방울도 울렸지요. 부엌 안이 방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두 형체가 굳었지요. 그리고 같은 순간 뚜껑이 기울며 밀가루통을 건드렸습니다. 찬장 위에 올려둔 밀가루통이었지요. 통이 기울었습니다. 기울다가 쏟아졌지요. 밀가루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얗게 온통 하얗게 뒤집었었지요. 안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김씨 부인이었지요. 방울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지요. 등잔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등잔을 들고 부엌 안을 비추었지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가마솥 앞에 서 있었지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 만두를 하나씩 쥐고 있었지요. 김씨 부인이 등잔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건 위로 눈만 보였지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두 쌍의 눈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수건을 걷었지요. 영호였습니다. 반대편 수건을 걷었습니다. 미숙이었지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만두를 손에 쥔 영호와 미숙이었습니다. 셋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방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지요. 영호가 미숙을 보았습니다. 미숙이 영호를 보았지요. 어둠 속 부엌에서 서로를 도둑으로 알고 몸싸움을 벌이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수건을 두르고 처마를 타고 창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 두 사람 다였습니다. 사흘을 곤다시피 하면서도 밥상 앞에서 수저 소리 하나 내지 않던 두 사람이었지요. 두 손에 만두를 쥔 채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김씨 부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요. 대체 이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손에 쥔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한 번에 넣었지요.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미숙도 만두를 입에 넣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만두를 씹었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수건이 반쯤 벗겨진 채 우물우물 씹었지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너희 둘이 내 부엌에 있어. 영호가 우물우물 씹으며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지요. 어머니, 밤중에 부엌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 둘이 살피러 왔다가 일이 됐습니다. 김씨 부인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밀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만두를 씹고 있는 아들이었지요.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예, 만두를 손에 들고 조상님 재물에 혹시라도 손이 탈까 싶어 지킨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김씨 부인이 미숙을 보았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지요. 밀가루 뒤집어 쓴 머리가 공손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씨 부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그리고 등잔을 들었습니다. 돌아서며 한마디 했지요. 씻고 자거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지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밀가루가 얼굴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수건이 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만두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지요. 영호가 미숙을 보았습니다. 미숙이 영호를 보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처음으로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었지요. 밀가루가 얼굴에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한참 웃었지요. 그러다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영호가 가마솥 뚜껑을 들었지요. 방울들이 달랑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만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가 미숙을 보았지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안이 조용했습니다. 영호가 가마솥 뚜껑을 들었지요. 방울들이 달랑달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참지 않았지요. 달랑거리면 달랑거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만두가 소반 위에 소복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이었지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앉았지요. 밀가루가 아직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건이 목 언저리에 걸쳐져 있었지요. 영호가 만두를 하나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씹었지요. 아까처럼 한 번에 삼키지 않았습니다. 씹었습니다. 고기가 씹혔지요. 두부가 씹혔습니다. 달큰하고 구수했지요.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사흘 만이었지요. 제대로 씹는 것이 사흘 만이었습니다. 미숙도 만두를 씹었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씹었지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코에서 숨이 천천히 나왔지요.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부엌 안이 조용했지요. 씹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숨기지 않는 씹는 소리였지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이 내는 씹는 소리였습니다. 만두가 하나씩 줄었지요. 영호가 두 개째를 집었습니다. 미숙도 두 개째를 집었지요.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밀가루 뒤집어 쓴 채 만두를 먹었습니다. 등잔도 없었지요. 달빛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만두가 절반쯤 줄었지요. 영호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미숙을 보았지요. 미숙이 만두를 씹으며 영호를 보았습니다. 영호가 입을 열었지요. 처음부터 부엌에 오셨던 겁니까? 미숙이 씹던 것을 삼켰습니다. 예. 며칠 전 그 밤에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그날 저도 부엌에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수건 두른 것이, 예, 낭군이셨군요.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보았지요. 그러다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깃을 잡아채던 것이 떠올랐지요. 혼비백산하여 각자 방으로 도망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워 숨을 참던 것이 떠올랐지요. 웃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잦아들었지요. 부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만두를 하나 더 집었지요. 그러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영호를 보았지요. 낭군 깨설은 언제부터? 영호가 기다렸지요. 드시는 편이셨습니까? 영호가 잠깐 미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철들 때부터입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마디였지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혼자서만 알고 있던 것, 평생 숨겨왔던 것이 부엌 바닥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지요. 앞으로는 더 드셔도 됩니다. 미숙이 영호를 보았습니다. 낭군께서도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일어났지요. 부엌 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 문을 열었지요. 손을 넣어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지요. 양푼이었습니다. 큰 양푼이었지요. 영호가 보았습니다. 미숙이 뒤주 쪽으로 갔지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퍼담았지요. 찬장에서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나물이었습니다. 김치였지요. 고추장이었습니다.
양푼에 다 넣었습니다. 미숙이 가마솥 앞으로 돌아왔지요. 양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을 2개 꺼냈지요. 하나를 영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영호가 숟가락을 받았지요. 두 사람이 양푼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비볐지요. 고추장을 넣고 숟가락으로 쭉쭉 비볐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사각사각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기지 않는 소리였지요. 영호도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같이 비볐지요. 양푼 안에서 2개의 숟가락이 돌았습니다. 비빔밥이 되었지요. 영호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씹었습니다. 고추장이 매콤했습니다. 나물이 고소했지요. 밥이 쫄깃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달았습니다. 매웠지요. 고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입안에 퍼졌지요. 미숙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씹었지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먹었지요.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씹는 소리가 났지요. 가끔 김치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밀가루 자국이 남은 옷 그대로 대양푼 비빔밥을 먹었지요.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처마 끝에서 났지요. 부엌 안이 조용했습니다. 씹는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났지요. 양푼이 비어갔습니다. 바닥이 보일 즈음이었지요. 영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이 빈 양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호가 입을 열었지요. 배가 부릅니까? 미숙이 잠시 배를 보았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말이 이 집에서 이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지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바닥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빈 양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마솥 뚜껑에 달린 방울들이 바람에 달랑 한 번 울렸지요.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미숙도 일어섰지요. 양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숟가락도 제자리에 두었지요.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지요. 밀가루 마당이 달빛 아래 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지요. 영호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밀가루 마당이었지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지요. 미숙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밀가루 마당을 걸어 안채 쪽으로 갔습니다. 발자국이 2줄 났지요. 나란한 2줄이었습니다. 안채 문 앞에서 영호가 멈추었습니다. 미숙을 보았지요. 달빛 아래 미숙의 얼굴에 밀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이 목에 걸쳐져 있었지요.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영호가 보았지요. 본래 날 처음 마주 앉던 그 단아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부엌 바닥에 앉아 비빔밥을 먹던 그 얼굴이었지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함께 드십시다.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지요. 수저 소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이 영호를 보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였지요. 두 사람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2줄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나란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부엌 앞마당을 보았지요. 밀가루 위에 발자국이 2줄 찍혀 있었습니다. 나란한 2줄이었지요. 김씨 부인이 그 발자국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밀가루를 쓸어냈습니다. 방울도 하나씩 걷어냈지요. 가마솥에서, 찬장에서, 뒤주에서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찬모가 옆에서 보다가 물었지요. 마님, 이제 안 달아두십니까? 김씨 부인이 방울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도둑은 이미 잡았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솥뚜껑이 열렸지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지요. 영호가 앉았습니다. 미숙이 맞은편에 앉았지요. 영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떴지요. 한술 제대로 된 한술이었습니다. 씹었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났지요. 미숙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지요. 홀짝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났지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먹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참새가 짹짹 울었지요. 수저 소리가 났습니다. 씹는 소리가 났지요. 국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윤선비와 최선비는 30년 동안 과거기를 오가며 벼슬이라는 꿈을 붙들고 살았고, 뒤의 젊은 부부는 밥상 앞에서조차 체면을 놓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살았지요.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 앞에서 지키고 싶은 얼굴 하나쯤은 가지고 사니까요. 선비는 낙방했다는 말을 차마 쉽게 못하고, 신혼부부는 배고프다는 말조차 쉽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밤이 깊어지고 만두 냄새가 코끝을 건드리면 그 점잖은 체면도 조금씩 헐거워지는 법이지요. 그래도 그래서 사람이 더 사람답습니다. 30년을 낙방하고도 함께 길을 걸어 돌아오는 벗이 있고, 밀가루를 뒤집어 쓴 꼴을 보고도 함께 웃어주는 짝이 있다면 그 또한 못난 인생만은 아니겠지요. 벼슬에 오르지 못해도 곁에 앉아 투덜거릴 사람이 있으면 길은 덜 쓸쓸하고, 밥상 앞에서 다나하지 못해도 함께 양푼을 긁어먹을 사람이 있으면 집안은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는 결국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름난 벼슬도 가문의 체면도 아니라 끝내 곁에 남아 같이 웃어주는 한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웃음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